독일 건축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2차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활약하던 사람입니다. 자, 불행히도 이 알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옥고를 치르다가 나와가지고 한 80년대인가 그때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그 슈투트가르트에 이와 같은 나치 당을 위해서 그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전체주의적인 그런 개념의 건축물을 만들어.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굉장히 건축물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즉 인간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뭐 라이팅을 막 하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사람들께 이제 줄 서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폴리틱에 가담을 하면서 어떤 그 이 나치의 선전 혹은 어떤 아도르프 히틀러가 하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그거를 도와주는 건축물을 짓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이 나치라든지 이제 아도르프 히틀러에 충성을 하게 되는 계기를 이 알버트 스피어가 건축물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었고, 전쟁 이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비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 폴리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는 사람들의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 어떤 특정한 이제 나치당을 막 그 충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공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실내 디자이너의 어떤 직무의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이 실내 디자이너가 할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공간을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만을 했다면 최근에 와서는 공간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기능을 고민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하고 그걸 기획화시켜서 공간 디자인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무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사회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것에 의해서 어떤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소위 얘기하는 트렌드로 변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상품과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거를 이용을 해 왔는데 그 이용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즉 국민의 어떤 일상이라고 한 국민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변모시킨 특정한 그런 그 상품들, 기획들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1위가 참 재미있는 건데 나도 이게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대한민국 주요 혁신 상품 중 1위가 폰이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이게 75년인가 뭐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차를 만들 수 없는 국가였고 그다음에 차를 조립해서 생산하는데 그거는 미국이나 이런 뭐 일본, 뭐 독일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조립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 조립 과정조차도 외국 회사에 의해서 어떤 그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 자동차에서 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은 사실은 조르지아노라고 하는 그 저기 이태리 이제 디자이너가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 이렇게 만들게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차값이 사실은 외국에서 수입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현대에서 나온 포니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얘기는 자기 자동차를 어떤 특정한 가구에서 집에서 가족을 기반으로 해서 소유를 하게 되는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이와 같이 많이 찍어내고 마이카 시대가 구현이 되면서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면서
도시 곳곳에 길바닥에는 동일한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동일한 자동차를 사람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떤 규칙과 어떤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질서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그 애니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삼양에서 만든 라면인데, 나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 라면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출발했는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군 부대 꿀꿀이 죽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 먹는 그 부대찌개도 사실 여기서 기원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가난했고,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아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경제가 안 좋았고, 국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핍했던 그런 시절인데, 미군 부대는, 굉장히 풍족했죠. 그래서 군인들이 먹다 남은 밥을 사실은 그 잠밥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걸 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갖고 와서 팔팔 끓여 가지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남이 먹던 건데.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팔팔 끓여 가지고 먹었는데 뭐 건강에도 이상한 게 없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그 뭐 고기도 들어가 있고 햄도 들어갔고 뭐 이랬을 테니까 굉장히 이제 맛이 괜찮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한 게 이제 어떤 이 부대찌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고 라면이 또 거기서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라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출발했던 그런 시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바로 이 커피 설탕이 프리마의 이상적인 배합에 의해서 커피 믹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 커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커피를 내가 초등학교 때 먹던 사람이 아니니까 어른들이 이제 그 커피를 마시는 거를 옆에서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커피는 커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잔에다 커피를 사가지고 커피 그 가루를 이렇게 넣고 설탕을 또 따로 넣고 그다음에 프리마라고 하는 것을 또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걸 넣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아메리카노와는 전혀 틀리죠, 사실은. 지금 마키아토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키아토라든지 뭐 글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은 그 작업들이 필요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 가지를 아예 레디 투 이트 하게끔 봉지 하나에다가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커피 믹스가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라면과 커피 믹스가 나오고 특히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봉지에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일회용으로 바뀌었죠. 즉 라면과 커피 믹스가 시작되면서 최초의 한국형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어떤 상품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뀌고 이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사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사실 1, 2, 3, 4, 5, 6, 7, 8번 중에 영순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이미 아마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파트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 이제 주택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파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파트로 이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모시키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 그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박지원의 공간의 온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보다도 이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박정원이라는 사람은 그 여자인데 여성 특유의 그 굉장히 미묘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한 시각으로 공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인테리어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책상 아래 작은 공간,
이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런 이제 작은 공간에서의 어떤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여성 특유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으로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했었고 어떤 느낌이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생각 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책상 밑에 공간을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뭐 술래잡기를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아니면 이제 어머니한테 혼나가지고 어디 쪼그러 앉아 있고 싶은데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책상 밑에 숨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른이 되면서 사실은 책상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동전이 떨어졌다 이거 떨어져 가지고 그걸 줍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아니면은 사실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박정훈이라는 사람은 이 같은 책상 아래 공간을 시작을 필두로 해가지고 어, 이제 어떤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공간들, 작은 공간들의 어떤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미묘한 변화를 캐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 공간을 얘기를 하면서 책상 앞에 놓인 다양한 물건들, 소품들을 보면서 그것들 하나하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공동 작업실 취익룸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와 같이 어떤 이 공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들 거기에서 의자와 책상과 같은 가구 그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소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아티클을 굉장히 많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제공했습니다. 제공했는데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든지 뭐 어떤 그 Z 세대를 잡아라 뭐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이런 책보다도 이 아티클에 사실은 난 더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2020년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 특별한 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이상묵이라는 사람이 아주 발칙한 상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휴대폰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 휴대폰과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놓고 휴대폰의 어떤 그 이야기를 집으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휴대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일을 집에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어떤 그 이 휴대폰이 개통이 되듯이 집도 개통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휴대폰은 2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약정이 끝나고 나서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나도 지금 핸드폰 한 1년 썼는데 1년 더 쓰면은 이제 그게 내 거가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몰랐는데. 자,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면 가치가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죠. 공짜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휴대폰이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35년 정도의 사용 후에 소유권이 기속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휴대폰이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집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항상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상승함과 동시에 이 휴대폰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를 이 리노베이션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 세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테리어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만큼 인테리어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2년 정도 안에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조금 성급하지만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거 저기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 나와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 월세에 산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반드시 인테리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했는데 만약에
1년도 안 됐는데 딴 데로 옮겨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주거 권리금, 인테리어 권리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나갈 수가 있죠. 즉 인테리어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수많은 고민들, 그 고민들에 대한 어떤 권리금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리금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주장이 돼야지 실내 디자인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도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여러 개 이제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 1995년에 굉장히 더웠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더웠어요.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요때쯤 해가 내가 이제 외국에 이제 한 5년 정도 살게 되는 그 첫 해가 아마 94년인지 95년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기억이 나요. 런던에 살았는데 런던은 사실은 그렇게 더운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1995년에 만들어진 그 와인이 있어요. 와인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냐? 햇빛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포도가 너무 잘 익었어요. 그래서 포도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굉장히 맛있었던 그런 해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1995년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더웠고, 시카고는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더워서 대폭염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시카고에서 흑인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지역이 있었고 또 사망자가 굉장히 적게 생기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히스패닉 지역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거의 없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했냐면은 이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스페니쉬 그 스페인 그 문화권에 있으면서 스페인어를 하고 멕시코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주한 사람보다도 원래 캘리포니아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그 미입국하는 걸로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캘리포니아라고 한 땅하고 그 텍사스라고 한 땅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근데 둘이 전쟁해가지고 미국이 이겨가지고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캘리포니아하고 멕시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스패닉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라틴 민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좀 뭐 미국 사람, 뭐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라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에요. 가족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을 굉장히 돌보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흑인 거주 지역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괜찮은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었는데 안 좋은 지역은 많이 죽었죠. 뭐 서로 이제 그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웃이 뭐 죽건 말건 그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지역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히스패닉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도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어떤 그 사회 접착제로서의 어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역할을 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옆집에서 반드시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 있었죠. 즉 공간 중심의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강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고 이것이 접착제, 사회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를 연결시키는 접착제에 연결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양호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생존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도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뉴올리언스의 그 라피티라고 하는 부분에 그린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철로로 좀 사용이 되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을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 것 대신에 이 그린웨이를 만들어 놨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그린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세인트 루이스 캐널이라고 있잖아요.
강북 사람, 강남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캐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캐널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면서 서로가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를 도와주는 사회 접착제로서의 어떤 그 커뮤니티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죠. 그래서 분리된 지역의 사람들과 이제 어떤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런 지역을 이 그린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이 지역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로도 생기고 보행자로가 이렇게 딱 생기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깅하고 운동을 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건 히스토리 앤 컬처에 대한 시설들이고 푸드 앤 드링크가 있고 그다음에 리크레이션에 관한 부분들이 이 그린웨이에 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철도는 여기서 딱 끊어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쭉 갔겠죠. 자, 그 두 번째가 이 빅딕이라고 하는 빅딕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보스턴을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미국 도시가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의 그 미국에서 몇몇 되지 않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 바로 이 보스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빅딕 프로젝트입니다. 이 빅딕 프로젝트라는 것은 원래 이 보스턴 시에 여기가 이제 구도심인데 구도심이고 저 신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이 CDB, 저 어떤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 이용해가지고 갔었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이 이렇게 단절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워터프런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속도로 때문에 사람들이 못 가고,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겁니다. 시장이. 이러지 말자. 우리 그러면 이 고속도로를 땅속에다 집어넣자. 그리고 이 위를 그린웨이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 공간이 이 보스턴시의 어떤 사회 접착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자동차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 지상은 사람들한테 그린웨이로 제공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죠. 우리 경의선 철도들 있잖아요. 저쪽 문산 파주 가는 철도. 그 철도를 다 지하화 시키고 그 위를 다 지금 그린웨이로 만들어 가지고 뭐 연남동 이런 데가 뜨는 이유가 그런 그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뭐 서울이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되고 있고 그 서울의 어떤 그 발전 방향들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다른 도시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아틀란타라고 하는 그 미국 중부에 있는 도시죠. 아틀란타에 벨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그린웨이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인데, 여기 웨스트사이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책로 이런 걸 얘기해요. 이게 트레일이 이게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사이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 뭐 이렇게 만들었고 그 사이를 또 연결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그 긴 그 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즉 35km나 되는 철도 주변을 공원과 공공미술, 그다음에 저소득층 공공주택을 여기다 넣음으로써 어떤 그 그린웨이를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그린웨이를 따라서 조깅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저소득층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주택이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이 어떤 작은 공연 시설을 막고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 그린웨이를 만들어 놨는데 예산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이와 같이 공터를 일부러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나무를 심게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미국 말고도 다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많죠. 예루살렘의 어떤 수아라고 하는 도시의 수아 지역의 그 전통 시장에서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 활동이라든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